지나치게 엄격히 동물성 식재료의 위생 상태 등을 요구해서 라면, 삼계탕 같은 음식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애로를 많이 겪기도 했죠.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 수출이 안정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약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박사님은 본인이 저술한 저서에서 이 가치를 전통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가미되지 않은 문화 콘텐츠는 그 잠재력에 있어서 한계성을 갖습니다. 코리안 웨이브, 즉 한류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일시적인 밀물 썰물이 오가는 파도, 웨이브가 아니라 오션, 마르지 않는 대양이 되기 위해서는 한류에 우리의 전통 문화가 첨가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런 전통 문화를 혼합하는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의 인기가 지금만큼 글로벌하지 않았던 2013년도와 달리 임마누엘 박사님이 아주 칭찬할 만한 옹고지신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옥 배경에 봉산탈출 같은 강렬한 이미지를 선보인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전통 사극의 세계적으로 보편적 장르인 좀비물을 절묘하게 결합해 넷플릭스 K-드라마의 시초가 된 킹덤, 그리고 킹덤에 이어서 사자보이즈로 또다시 삿갓붐을 일으키면서 넷플릭스 영화 1위를 찍은 K-팝 데몬 헌터즈까지 성공한 한류 콘텐츠에는 전통 문화를 잘 살렸다는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이렇듯 글로벌 콘텐츠의 관건이란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에 그 지역만의 차별성이 더해져야 성공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 산업의 성공은 단순히 콘텐츠만 성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산업 소비로도 파급 효과가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친숙한 먹방 콘텐츠를 예로 들어볼까요? 먹방은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로 글로벌 명칭이 이팅쇼가 아닌 먹방, MUKBANG입니다. K 콘텐츠의 대명사가 된 먹방은 다양한 먹방 스트리머들이 떡볶이, 라면 같은 우리 전통 음식을 대중 앞에서 먹어보자고 생각을 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를 보고 모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Wow. See that? Cheers. Cheers. Okay. I'm gonna be honest. 지금 카디비가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입니다. 저거 매운데 엄청 잘 드시네요. 자, 우리 음식의 특성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매운 거죠. 불닭볶음면은 본래 일부 마니아층만이 소비하던 국내 내수용 라면이었습니다. 이것을 먹방 스트리머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SNS를 통해 세계적으로 퍼지고 불닭볶음면의 수출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약 6배나 증가했습니다. 2016년은 정확히 먹방 스트리머들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인데 우리나라 먹방 콘텐츠 인기 상승세에 비례적으로 불닭볶음면의 수출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제 글로벌 스테디셀러 상품이 된 것입니다. 먹방 콘텐츠 하나로 K-라면 시장의 흐름과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K-뷰티 시장도 이와 비슷한 흐름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K-뷰티 유튜버들이 우리 화장품 수출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올린 코리안 아이돌 메이크업 영상 같은 게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산 화장품 수출 증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도 K-뷰티 콘텐츠를 봤던 걸까요? 에이펙 정상회담 당시에 한국에 온 캐롤라인은 K 화장품을 구매하고 SNS에 South Korea Skincare Finds, 한국 화장품 발견이라는 글을 올린 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증가에
주요 동력원으로 손꼽히는 게 K컬처의 확산과 그에 따른 수출 품목 다변화입니다. 음악, 방송 같은 컨텐츠 산업은 큰 폭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컨텐츠 속에 등장했던 식품, 화장품, 의류, 의약품 등의 소비재도 덩달아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문화 컨텐츠 수출이 다른 소비재 수출로 이어지는 좋은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 우리 컨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잘 챙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K컬처가 높은 인기를 끌면서 신흥시장에서 우리 컨텐츠를 불법 시청하거나 도용하는 지재권 침해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류 바람이 불기 전인 90년대 홍콩 영화가 한참 잘 나가다가 갑자기 몰락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홍콩 영화 산업이 몰락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당시 홍콩 산업 불법 복제가 판을 치면서 지재권 보호에 실패한 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재권은 하나의 컨텐츠 산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지재권은 천재라는 불길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재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서 콘텐츠의 가치를 확장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원본 콘텐츠와 여기서 파생된 2차 콘텐츠, 소비재까지 보호할 수 있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웹툰이나 게임을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하거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면서 하나의 지재권을 원소스 멀티유즈를 통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K-웹툰, K-웹소설이 영화, 드라마로 확장될 경우를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 최고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은 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하면서 출시 2주 만에 63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 지재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재권 보호와 문화 콘텐츠의 안정적인 글로벌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CPTPP 가입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존하는 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재권과 함께 K컬처와 연계된 소비재 상품을 수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건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 장벽입니다. 외국에선 수입산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인증, 평가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상품을 수출할 때 인증을 받지 못해 수출이 막히거나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 TBT, 무역기술장벽, SPS, 식품 및 위생 검역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연합 같은 곳은 수입 식품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히 동물성 식재료의 위생 상태 등을 요구해서 라면, 삼계탕 같은 음식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애로를 많이 겪기도 했죠.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해외 각 국가들과 이러한 무역 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상 협상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브렉시트로 인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영국과 한영 FTA를 맺었고, 무관세로 식품에 대한 무역 장벽 문제를 크게 낮추면서 수출하기로 타결한 것처럼 말이죠. 해외 역직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 상품을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플랫폼은 직구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유통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플랫폼과 연계된 현장 물류센터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5대 문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K컬처 시장에 향후 5년간 5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K콘텐츠와 그와 연계된 소비재 상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통상적으로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격까지 높여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화 콘텐츠의 효과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조명해야 할 건 평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요즘 세계가 신냉전 시대라고 불리면서 각국의 일방주의와 자국중심주의, 전쟁과 갈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문화와 문화 콘텐츠가 우리 경제와 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게 만들며 지구촌의 상흔을 치유할 수 있는 저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하겠습니다.